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최근에 시황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오늘 지금 새벽인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인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S&P 500도 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렌트유의 가격이 지금 갑자기 폭등을 시작해가지고요. 한 10일? 10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해서 지금 방금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 예, 많이 올랐죠. 이게 다 해소된 줄 알고 MOU 찍었을 때 72달러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유가가 거의 50%가 오르면서 이제 100달러가 넘어가지고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구글 실적도 나왔더라고요. 네, 구글 네. 실적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구글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걸렸던 게 시장이 이제 지금 구글 주가를 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구글이 2004년도에 상장을 했는데요. 20년 만에 적자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요. 음,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 구글 클라우드 이 부분에 그 데이터 센터죠. 여기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의 CEO인 순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 톤으로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적자를 보일 정도로 20여 년 만에요. 너무 많은 돈을 쏟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현 주주들이 내가 투자한 돈을 도대체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거지?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버크셔에서도 구글 투자를 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버크셔에서는 구글을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구글에서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처음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이 그러면 왜 좋은 거죠? 그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했을 때 음. 매출을 보면은 되는데요. 우선은 그 기업이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큰 기업이요. 네. 그 다음에 특히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AI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82%. 내년도 성장은 90%가 넘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보면은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제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구글에 있는 임직원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미래가 AI고 그 AI를 만약에 선점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런 쪽의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업황은 되게 좋은데 단순히 지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프리캐시 플로우만 좀 마이너스일 뿐이고 펀더멘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저도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고 오늘이죠.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구글을. 어, 제가 웬만하면 개별 종목을 잘 안 사는데, 매그스는 이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주식이고요. 근데 구글이 20% 넘게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해서 일부 물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까지 또 빠지면은 또 조금 더 추가로 살려고 합니다. 웅달님 저번에 개별주 중에 엔비디아도 좀 투자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네.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둘 중에 고민 중이라면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네, 엔비디아는 이미 좀 물량을 실어놔가지고요. 좀 음. 크게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는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한 190불 정도까지 빠져야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산 주 물량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오긴 했지만, 주력이 한 190달러 정도,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은, 조금 더 한번 사볼까? 뭐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물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모아 가보려고 생각은 중인데 또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예, 어느 정도는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음, 이 구글이 그 보고서 보니까 다음에 좀 내년에는 올해도 한 2천억 달러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펙스 투자가. 내년에는 더 많이 늘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럼 네. 반도체 주식에는 호재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이 많이 흔들리긴 하고 좀 단기적인 시각이긴 한데요. 내일 또 뭐 빠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디램 ETF가 사실 주도주죠. 그리고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많이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부분, 케이펙스 투자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요. 이 디램 같은 경우는 무려 40%가 빠졌었어요. 48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벌써 바닥에서 한 20%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한 2, 3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빠지지 않고 미약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0.35% 양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우선은 그 구글이나 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계속해서 지금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사주는 게 다 그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동성은 클 것 같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디램 ETF가 좀 더 많이 빠지면 어디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어느 선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제가 물량을 좀 많이 담은 거는 40%까지 빠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30% 정도 때부터는 좀 분할로 모아가도 괜찮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거는 5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오른 만큼.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차례 좀 이런 광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박스권에서 약간의 횡보세를 거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마이너스 한 20%에서 50% 사이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30% 정도면은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지금 강세장 속에서 약간의 조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도 최근까지 오르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 시점의 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죠, 지금도.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하락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거라는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음. 그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클래리티법 통과될 것 같기만 하고 그다음에 지정학 이슈도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또 오늘 보니까 클래리티법이 또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 문제도 계속 더 크게 불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오고, 그게 이제 마지막 변동성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승 반전을 하지 않을까. 그쪽이 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현재 분위기상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사이클 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10월쯤에 최저점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또 네. 반전으로 그러니까 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격대가 좋아요. 그래서 음. 저는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수 금액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연말이든 내년 초까지든 계속 분할로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분할로 사다가 정말로 이제 막 5만 5천, 5만, 심지어 4까지도 뜬다, 앞자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내년 초까지 분할 매수했던 계획 그 자금을 더 이제 땡겨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 분할 매수로 계획을 잡아놨다가 혹시나 큰 폭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뭐 최저점이 5만 7천을 깨거나 뭐 4만 대까지 빠지거나 하면 내년에 살 거를 미리 땡겨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요즘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많이 빠져주고 있으니까 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뭐 100달러 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스트래티지도 좀 함께 담아도 괜찮을까요?
네, 스트레티지도 담으시되 조금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많이 조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93달러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종 잡을 수가 없는 주식이라서 정말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 비트코인도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자산인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보다 더 어려운 게 MSTR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냉정하게 따져서 소액을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말씀하셔서 이야기 좀 해보면 요즘에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좀 많이 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네네. 진짜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레버리지가 이제 많이 청산이 됐죠,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음,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한 4, 5일 전? 예, 그때 이제 그 레버리지 물량이 다 털려 나간 것 같아요.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규제를 좀 해가지고 최소 3천만 원인가요? 뭐 그리고 네. 주수도 최소 거래 단위도 되게 키우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네.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그럼 좀 작아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걸까요? 네, 좀 작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음,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는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전에 이제 좀 청산이 다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던 개미분들이 조금 털려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8월에 제도가 있으면 좀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보니까 또 기관들,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반등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사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 방향타를 쥐고 있는 거는 빅테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빅테크가 지금 그 캐펙스 투자를 지금 늘리냐 마냐 그런 부분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8월 네. 말까지.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서 이제 활용 정점을 찍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은 계속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정고점을 막 돌파해서 다시 막 300만 원을 넘고 막 30만 원을 넘고 이런 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변동성도 작아지고 좀 과열 분위기는 좀 한껏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엄청난 대폭등의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 재미없어서 투자를 더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분들이 또 화끈하시니까 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아가기에 괜찮은 시기일까요? 네, 지금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계열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더 정확한 그 시기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한 29년, 30년 보면은 한 두세 배 정도는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빠졌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반도체주랑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주랑 둘이 비교해 보면 뭐가 더 4, 5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수익률이 좋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비트코인은 좀 비트코인이 힘드니까. 네. 네,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니까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저기 디램 쪽은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빠지더라도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이 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막 7, 80%까지 빠질 수는 없죠.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실적이라는 게 없어서 그 네트워크 그게 이제 더 커지지 않으면 사주지 않으면은 사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클래리티법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클래리티법 통과되면 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변수가 많아서 좀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클래리티법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도로는 이미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뭐 기술이나 뭐 블록체인 그거 하려고 하는 뭐 주요 주체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속도로를 개통시켜 가지고 거기서 몇 킬로까지 달리게 해야 되냐. 그리고 달리다가 휴게소나 아니면은 뭐 인터체인지 빠져나가는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제 그런 제도, 법, 이런 게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도전을 하는 사람들, 스릴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달리다가 사고도 나는 거죠. 막 금융사고도 나고, 디파이 사태도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이신 분들, 이제 그게 이제 전통의 금융권이나 기관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들은 이제 좀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큰 자금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리티법이 이제 관련돼서 최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주요 그런 정부 인사들의 윤리조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가문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가문을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가문이 자꾸 그 법과 제도를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통과 못 시켜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든 반대하던 사람이든 전통금융권이든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온라인, 온체인 이런 쪽에서 이제 기축통화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저는 진짜 수혜주는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그리고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그런 알트코인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회사들 그런 쪽이 더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클래리티법을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더리움이나 뭐 서클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 이더리움까지만 좋을 것 같아요. 서클도 지금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네, 음, 이더리움은 소액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로 가고 내러티브로 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소액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는 클래리티법도 통과하고 좀 이렇게 규제도 명확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많이 오를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도 네. 0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알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건 좀 왜냐면은 이게 무섭네요. 또 제가 최근에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 또 읽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더리움 그 위에서 많은 체인들이 프로젝트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꼭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음.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과 가격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서 예,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이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예전에는 수수료가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이게 칸쿤 업데이트였나요? 덴쿤 업데이트 이후로 네. 수수료가 싸지면서 좀 이더리움이 그 이후로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이더리움도 믿음을 갖고 비트코인처럼 좀 기다리면 좋은 시기가 올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음,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과 같은 펀더멘털도 아니고 아직 그 비트코인만큼의 서사가 강하게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성이나 확장성이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터지기만 하면요.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0이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그 가능성을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